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 전남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구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배수 펌프장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기상재난 속에 반복되는 침수의 원인과 대책을 임경섭 기자, 그리고 광주대 대학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임경섭 기자의 리포트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구례구는 배수펌프장 7곳을 새로 짓고도 4곳에서 정상 가동에 실패했습니다. 전력 용량이 부족해 펌프를 가동할 여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예비 전력을 끌어와 시험 가동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도와 냉천, 안촌 등 펌프장 4곳을 가동하는데 모두 9,750k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압선로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준공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선로 연결은 언제 완료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배수펌프장을 기본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료했어야죠. 나중에 한전과 그런 공문 탓만 하고 있으면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로 신설에 필요한 인허가 건이 누락됐음에도 한전과 구례군 모두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8일 구례군의 전신주 건설에 필요한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은 이러한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안 주고 지금 줬다고 한 거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준 거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지금 했고 저희 직접 그것도 없거든요. 예비전력 요청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온 양측이 이번에는 인허가 누락을 두고 또다시 사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 구례군과 한전은 인허가 작업을 조속히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책임 전가에 급급한 허술한 행정에 지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네, 임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구례군의 배수펌프장 7곳 모두 최근 새로 건설된 곳이죠. 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배수펌프장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네, 구례군에서만 모두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 7곳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불과 5년 전인 지난 2020년 구례가 최악의 수해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구례 읍을 비롯해 시가지 대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만 1,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가축 2만 두가 피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는 1,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복구하는 데만 3,6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등 역시 피해는 컸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당시 섬진강댐이 과다 방류를 했다는 것이 추정되는 원인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하지만 서시천 등 지방하천과 소하천도 범람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만큼 구례군은 전반적인 도시 배수 체계를 구축하고 또 배수 펌프장 7곳을 조성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한 7곳 중 4곳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네, 언급했듯이 엄청난 수해를 입은 뒤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배수 펌프장을 건설했는데요. 펌프장 4곳은 이번 집중호우에 제때 가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네, 먼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전력 설비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펌프장 7곳을 가동하려면 고압 전선이 필요한데 모두 1만 킬로와트의 새로운 고압 전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펌프를 가동할 수가 있는데 인허가 문제로 아직까지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구례군은 비상전력을 끌어와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상전력은 전선을 연결했다가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또 연결을 끊는 상황이라 사용하기 직전에 한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전은 비상전력을 연결해주고 그래야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것은 구례군의 늦장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구례군 주민이 농경지가 침수됐다는 내용으로 밤 9시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펌프가 정상 가동된 거는 밤 자정이 다 된 12시가 가까웠던 시간입니다. 이미 이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상당히 컸던 상황인데 당시에도 예비 전력을 연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례군이 미리 한전에 연락해서 예비 전력 연결해두고
그렇게 되면 펌프가 정상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마산면과 토지면의 배수 펌프장도 지난해에는 3, 4월 준공 이후 여름까지 예비 선로를 통해 임시 전력으로 가동을 했는데요. 올해는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올해는 구례군의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례군은 한전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전력 공급을 요청했고 그리고 예비 전력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확인한 결과 예비 전력 요청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전력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구례군은 시운전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수 펌프장 운영관리 매뉴얼에 보면 장마철 전에 연 1회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시운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장마가 6월 20일에 시작됐는데 마지막 점검이 5월 14일, 한 달도 더 전에 이뤄진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1, 2주에 한 번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점검도 없었고 올해는 시운전조차 하지 않아 집중호우가 나타났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아쉬운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네, 이미 지난해 준공한 배수 펌프장이 1년 넘게 상시 전력이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셈인데요. 이에 대해 한전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전은 구례군의 요청이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구례군은 당장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 전력을 요청했다라는 입장인데 구례군이 한전에 보낸 공문에 보면 예비 전력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고압 전선을 빨리 공사를 해달라. 그래야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재촉 형식의 공문을 수차례 보낸 건데요. 한전은 제대로 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7월 17일 집중호우가 있었을 당시 구례군은 한전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한전은 24시간 비상대응팀이 있었기 때문에 30분 안에 현장 조치를 했고 가동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례군의 적절한 요청이 있었다면 전력 공급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멀쩡한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제때 가동하지 못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참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상황 인식의 부족이고 또 안전 불감증이고 전문성 부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난 안전은 서일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거든요. 2020년도에 섬진강이 범람해서 그야말로 구례군이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엄청난 참사였어요. 당시에 복구 비용만 자그마치 3,8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례군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단 말이죠. 당시에 구례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고 엄청나게 슬퍼했고 참담했습니다. 그러면 서일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쳐야 됐고 사실은 구례군이 그동안에 안전을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2020년도에 현장에 가서 자문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도움을 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군청 공직자들 또 시민들 상대로 국민들 상대로 교육도 하고 또 많은 구례군이 재난 안전에 대해서 역량을 높여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참사가 생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참담합니다. 네, 앞서 배수 펌프장이 지난해에 준공됐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큰 비가 내렸다면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1년 뒤인 이번 여름에도 사전 점검 없이 방치하다가 피해가 반복이 됐는데요. 이건 명백한 관리 소홀 문제 아닐까요? 관리 소홀이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매년 그 여름철에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자연재해 대책 기간을 해서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고 배수 펌프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시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에다가 담아서 촘촘하게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상황 인식의 부족이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상 재난안전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공직자들 재난안전의 역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재난안전의 역량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얘기하거든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관련된 법과 매뉴얼을 촘촘히 알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과거에 분노했고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던 선배 공직자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가 아마 제대로 답습을 못했지 않나, 그리고 상황인식을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이미 피해는 발생했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또 언제 집중호우가 쏟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1년 넘게 연결되지 않았던 전력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또 펌프장 관리 주체인 구례구는 앞으로 운영, 관리 방침을 밝혔습니까? 네, 아직 전력은 정상 공급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인허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고압선로를 신설하려면 신규 회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허가가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구례군과 한전은 가장 시급하게 인허가 해결을 위해 시급히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당시 수해가 발생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밝혔고 조속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전 광주전남본부 역시 이번에 구례지사를 두고 있음에도 구례군청과 적절하게 협업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급히 조치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를 위해서는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 걸려 있는 전신주를 설치하기 위한 도로 조명 허가 등 여러 건의 인허가 문제가 있는데요. 구례군과 한전은 순천 국토관리사무소를 함께 방문하는 등 조속히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우선 지금은 피해 복구가 시급한데요. 임 기자, 이번 피해 규모는 집계가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전남에서만 재산 피해가 78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로 발생했는데 이게 약 250억 원 정도이고 주택 침수도 2천여 건이 넘었습니다. 농경지만 7,700헥타르가 물에 잠기면서 농업 피해도 막심합니다. 그중에서도 담양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현재 담양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에서 유일한 군입니다. 담양에서만 주택 250채가 침수됐고 공공시설 150여 곳이 훼손되는 등 피해액만 80억 원이 넘게 발생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피해도 큽니다. 광주에서는 인명피해가 2명이고 재산 피해만 54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광주 북구의 피해가 가장 집중됐습니다. 북구 신안동과 중흥동 등에서 피해가 컸던 건데요. 재산 피해가 절반이 넘는 308억 원이 발생했고 인명피해 2명도 모두 북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에서 발생했던 수해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광주 전남 피해를 집계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이번 사고는 시설이 없거나 노후돼서가 아니라 최신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피해가 컸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은 방제 치술 시설을 만들겠다며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았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요. 정작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허술한 운영 관리로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잦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완돼야 할 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그 담당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난안전의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반복된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해서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재난안전은 어떤 입으로 교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슬 즉 근육이 한다. 그러니까 재난이 생기면 그냥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인다 할 정도로 반복되는 훈련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참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첫 번째는 정기 점검과 모의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촘촘하고 그리고 매우 눈으로 점검도 해야 되겠고 이것을 반복된 교육이라든가 훈련, 모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명확한 책임이라든가 협조 체계를 확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구례군과 한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임무와 역할,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재난안전은 교토 3굴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최선이 있지만 또 차선책과 차차선책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전이 됐다 하더라도 비상발전기라든가 비상전원장치라든가 또 안전 바이패스 기능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우리나라의 지금 AI라든가 IT 기술이라든가 ICT 기술이 굉장히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IT 기술을 융복합 기술을 재난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지금 극한 기후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습적인 극한호우로 광주 전남 지역 침수 피해가 매우 큽니다. 교수님, 사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늘 같은 지역에서 반복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광주에서 큰 피해를 입은 북구 신안교 일대, 서구 마륵동 등도 큰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인데요. 이처럼 되풀이되는 침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제가 최근에 저번 주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양쪽을 다 다녀왔는데요. 방송 촬영차도 다녀왔고 일부러 또 자문도 해주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극한 기후변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30년 빈도, 50년 빈도의 하수 관로라든가 배수 펌프장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100년 빈도, 200년 빈도가 아주 쉽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불과 5년 전에 광주 금당산에 100년 빈도의 폭우가 왔고 이번 역시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후변화에 빨리 수능 병진해야 되겠고 기존의 지금 하수 관로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렇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로 인해서 투수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모든 게 하수 관로로 전부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수 관로에서 높은 곳에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침수된 곳이 또 침수되고 또 침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요. 2010년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광화문이 침수되고 강남이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일본 동경은 어떻게 한가 해서 일주일간 벤치마킹해서 갔다 와서 만들어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가까호호의 집에 중소규모의 이 조류 탱크라든가 조류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대규모의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공원 밑이라든가 도로 밑에다가 대형 조류조를 만듭니다. 예컨대 광주 신안동 같은 경우에 과거에 서방천과 영봉천이 지금 합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까운 곳에 대형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운동장에다가 10m, 20m, 50m, 100m 깊게 수직으로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피크로드, 순간 최대 강물 100년 빈도를 거기다 채워놨다가 불과 한두 시간 지나면 비가 멈추면 그것을 다시 하수 관로로 펌핑하는 그런 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저수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이 기후변화로 이런 기상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 해외에서 어떻게 또 대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해외 주요 도시들의 집중호우 대비책들 참고할 만한 곳 어디가 더 있는지 몇 가지 사례 더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소규모의 배수 탱크라든가 또 저수 탱크라든가 조류조 또 대규모의 조류조를 만들기도 했지만 언론에서도 자꾸 홍보가 됐습니다만 배수 터널 같은 경우에 자그마치 일본 동경에 보면은 한 땅속에 한 50m에 직경이 한 10m 되는 배수 터널을 만듭니다. 그게 길이가 한 6.3km 정도 되니까 전체 배수 용량, 조류 용량을 보면 약 한 67만 톤 정도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내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간단한 계산해 보니까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에다가 약 한 8m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30년 빈도, 50년 빈도의 강우 강도는 기존의 하수 관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100년 빈도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본은 많이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시티라고 해가지고 도시 곳곳에다가 지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스팔트라든가 이 콘크리트가 너무 포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흡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물이 다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100% 오롯이 다 배수 관로로 가버리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정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습지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은 머물게 되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용어를 스펀지 시티라고 해가지고 도시 곳곳에다가 이런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좀 괄목할 만한 것은 이 도로 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에
투수성 콘크리트라든가 투수성 아스팔트를 많이 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게, 그래서 우수 관로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케인에 좀 대비해서 아무래도 바닷가라든가 하천 주변에 제방을 많이 쌓는, 그래서 저는 선진 외국에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들은 취사 선택을 해서 광주에 좀 도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원들이 저수에 매우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유럽에 빗물 저장 공원이라는 용어도 있던데 일반적인 공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공원 밑에 엄청난 대규모의 저류 탱크를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방공호로 이머전시 상황에 전쟁 대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엄청난 폭우가 오면 물을 거기다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에 광화문이 침수가 돼서 광화문 청사 같은 경우에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그 광화문 청사의 지하에 주차장을 한 3층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물을 저장하는 조주조로 이머전시 상황에는 쓸 수 있게 전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놨죠. 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처럼 이미 구성된 도시에도 이런 뭐 빗물 저장 공원이라든지 배수 터널 등이라든지를 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낮은 곳에 배수만 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부터 완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소위 내 집에 오는 빗물은 내가 가둬둔다. 내가 조금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우수관에다가 전부 다 조그마한 물탱크라든가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가 일부 지원해주고 내가 조금 돈을 내서 그러한 배수 탱크라든가 저류조를 만들어 놓으면 우수관으로 가는 빗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지대가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빈도의 폭우가 왔었을 때는 그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공원에다가 대형 조류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피크로드, 즉 순간 최대 강우 강도만 일반적인 30년 빈도는 하수 관로로 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저는 좀 광주광역시가 로컬하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광주 전체의 지형을 보고 최근 10년간 침수 흔적도를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빗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침수된 곳이 침수되기 때문에 그 침수된 곳을 100년 빈도, 200년 빈도에 얼마만큼이 물이 피해를 줄 것인가를 계산해서 역으로 그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난 거 아니잖아요. 도시에 이런 침수되는 것은 좀만 신경 쓰면 예산만 있고 중장기 계획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하루 4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다 보니 말씀해 주셨듯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등 이 위험 지역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번 여름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재난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가 교육, 인권, 복지, 노동, 환경 많은 것을 해야 되죠. 그러나 재난안전은 선제적인 복지, 선제적인 행정이 되어줘야 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복되고 잦아지는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년 빈도의 폭우를 막을 수가 없어요. 200년 빈도의 폭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규모의 조수 탱크라든가 저류조, 대규모의 제류조, 또 배수 터널 같은 것들을 곳곳에 우리가 과학적이고 항구적으로 촘촘하게 계산을 해서 수공학적으로 대비를 해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재난 행정이라든가 관련된 법이라든가 매뉴얼을 촘촘하게 바꿔서 이런 극한 기후에 대비를 해줘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재난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피해를 보는 군이 있습니다. 소위 안전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외국인들이 항상 더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관이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품격 있는 안전사회가 좀 되도록 우리 전체 국민들이 좀 혼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해는 천재지변이지만 피해 크기와 반복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제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송창현 교수님, 임경섭 기자 고맙습니다.